안녕하세요. 능일고등학교 역사랑 조중원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케 몽골 울루스인 대몽골 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몽골 제국은 칭기스칸에 의해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칭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은 이 태무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태무친이 살던 몽골 초원지대에는 몽골족 내부에 여러 부족들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보르지긴족이라든지 메르키트족이라든지 타타라족이라든지 이런 부족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행이 되고 있었는데, 보르지긴족이었던 태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메르키트족을 공격을 해서 메르키트족의 여자를 납치해 온데, 이때의 여자를 후엘룬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 사이에 태무친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태무친이 정말 어렸을 때 예수게이가 다른 몽골 부족에 의해 독사를 당하게 되자 정처없이 여러 곳을 방황을 하고 방랑을 하는 불우한 연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아내인 보르테를 만나서 행복하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보르테가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자기 아내를 되찾겠다는 마음에 자기 의형제인 자무카와 힘을 합쳐가지고 메르키트족을 박살내고 보르테를 다시 데려오지만, 보르테가 메르키트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태무친이 그 아이도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넓은 마음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 태무친과 보르테 사이에서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 보르테가 납치당했을 때 메르키트족의 아이를 임신해 왔는데, 그때 아이를 첫째 아들인 주치가 있었으며 둘째 아들인 요 차가타이가 있었고, 다음에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 또는 우구데이가 있었으며, 마지막 아들이 요 툴루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아들들은 몽골 제국 안에 4분의 불씨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양 차원에서 칭기스칸이 어렸을 때 모습을 봤고요. 이 태무친이 1206년에 부족장 회의체인 쿠릴타이에서 칸으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쿠릴타이는 아까 말했듯이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칸을 추대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결정한다든지 중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천호백호제라고 해서 군사 단위가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칭기스칸이 금나라의 군사 제도인 맹한 모국제를 본받아가지고 부족들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군대를 봤을 때 부족 단위로 군대가 움직여지고 군대의 최고 수장이 부족장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헤쳐온 다음에 백호, 그 다음에 천호, 1000개, 100개로 모아가지고 이들 최고의 수장으로는 천호장에 자기의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와 생사고락을 한 사람을 천호장에 임명을 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고 대외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 천호백호제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거든요. 외국인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다 등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라 황족 출신이었지만 금나라의 관료로 일하고 있었던 야율초제를 등용을 함으로써 조금씩 몽골 제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이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거든요. 이 호라즘은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칭기스칸이 이 호라즘과 우리 경제 교류하자라고 사신을 보내지만 그 사신이 피살을 당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전쟁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1225년에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고, 탕쿠트족이 이 서하도 1227년 이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몽고족 풍습에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양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 칭기스칸이 사망을 하자 이 4명의 아들에게 땅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때 이후에 킵차크 한국, 1한국
한국, 그다음에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이런 한국이라 해서 칸이 다스리는 이런 땅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들 뒤에 성립이 되는 원나라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몽골 울루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쨌든 다음 칭기스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셋째 아들 오고타이 즉 우구데이가 2대 칸으로 이 쿠릴타기에서 추대하게 되거든요. 우구데이는 수도를 카라코룸에 둠으로써 본격적인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1, 2, 3, 4년에 여진족의 금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 아들이었던 바투를 시켜가지고 유럽 원정에 나가게 되거든요. 당시 유럽인들이 이 몽고족을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저들은 악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투가 이끄는 몽골족이 유럽으로 쭉쭉하면서 폴란드를 이제 막 무찌르고 헝가리도 무찌르다가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구데이가 사망을 하면서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구육칸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 구육칸과 뭉케칸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육칸이 하지만 3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또 누가 칸이 되느냐 막 내분을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국 막내 아들 툴루이의 자손이었던 뭉케 또는 몽케칸이 다음 4대 칸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기 동생이었던 훌레구 또는 훌라구를 시켜가지고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당시 베트남에는 리 왕조 다음에 쩐 왕조가 들어섰었거든요. 이런 대월 쩐 왕조를 공격을 하는데 결국 실패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5번째 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칸이 드디어 이 쿠빌라이 칸, 즉 원세조라고 할 수 있는데 뭉케칸이 사망을 하자 그 다음 또 누가 칸이 됐냐 이런 뭉케칸 동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최후의 승자로서 쿠빌라이가 5대 칸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쿠빌라이 때는 중국식 나라 제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국식 이제 국호인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1271년에 이제 건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를 대도 즉 현재 베이징으로 옮기는 그런 중원지역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행중서성인 이 행성들을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고려에도 정동 행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런 행성 등등에는 민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루가치가 파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70년에 고려가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79년에 드디어 한족 왕조였던 남송을 멸망시키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북방민족 최초로 중원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쾌거가 이 쿠빌라이 칸 때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형이 못했던 이 대월을 다시 한 번 더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1284년, 1287년에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쩐 왕조의 이 쩐흥다호의 활약에 의해서 이들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몽골 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쩐흥다오가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사 중심의 몽골 울루스를 봤다면 이번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몽골 울루스도 정복 왕조라고 하는 특징이 좀 보이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이중 통치 체제 비슷한 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몽골 지상주의인 몽골인 제일주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그대로 몽골인이 최고다. 즉 계급에서 몽골인이 제일 높다 이런 걸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맨 위에 몽골인이 있고 그 다음 계층에는 생목인이라고 해서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 즉 이슬람 상인이라든지 서역 상인이라든지 유럽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재정이나 외교를 맡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생목인 위에는 이제 지배층이라 할 수 있고 그 밑에는 피지배층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 한인들은 금나라 치하에 있었던 여진족이나 한족들이라 할 수 있고, 이 남인들은 남송에 있었던 한족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 몽골인 당시 비율에서는 몽골인이 1.4%를 차지하고 있고 생목인도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인이 전체 인구에서 80%를 차지할 만큼 이런 비중이 요 위가 적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유 문자인 이 파스파 문자를 만듦으로써 이런 전공 왕조의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몽골 울루스들을 연결하기 위해 역참 제도가 발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말을 교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숙박업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 외국 사신들이나 여행들이 원활하게 몽골 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이 패자만 들고 있으면 자유롭게 역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이후에도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시박사를 설치함으로써 해상 무역에 좀 더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전 시간에 시, 바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더 편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교초를 발행을 함에 따라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팍스 몽골리카, 즉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를 만나고 온, 그리고 몽골 원나라에서 일을 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동방견물록을 쓰기도 하고, 이노센트 교황, 즉 이노센트 4세의 편지를 받은 카르피니가 또 몽골 제국에 들어오기도 했고,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모로코 이런 여행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역참 제도를 이용했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원나라가 어떻게 쇠퇴했는가를 봤을 때, 먼저 원나라 내부에서 라마교가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티베트 불교인데 이 종교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서 재정이 허덕이게 되고요. 지폐였던 이 교초를 남발함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건 동시에, 당시 홍건적이었던 이 주원장의 이끄는 무리에 따라 결국은 쇠퇴를 걷다가 주원장이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함에 따라 북쪽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몽골 제국 그리고 원나라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들의 대외 원정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영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